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1년 전쯤만 하더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는데 지금은 너무 전생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저에게 이런 미래가 오리라고는 그 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의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 남편도 저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연애로 이어졌어요. 당시에 남편도 저도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뭐 불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좋아했고 의지했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을 결심하지 못했겠죠. 남편은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남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도 막 꿀리지는 않았어요. 지방이지만 대학을 나왔고 서울에서 취직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쪽이 조건이 훨씬 좋잖니.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아까울 만하지. 그건 너도 이해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보통 그런 말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하고 듣는 말이잖아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얼굴에 대고 할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시댁이 조금 낫기는 했습니다. 대학도 남편이 조금 좋기는 했고 직장도 조금 좋기는 했죠.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직업도 공무원,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시댁이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다고 얼핏 듣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뭐 어마어마한 수준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숙이고 들어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모를까, 할 거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너희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이 저렇게 뻣뻣하니?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다들 예측이 되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탈출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네요. 뭐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절 제가 있었으니 지금의 저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 이유를 굳이 찾고 분석해보자면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도련님이 학교도 직업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자랑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도련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빈정상할 일들이 종종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는 크게 지랄하셨던 적이 없으셔서 어찌저찌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에게 굉장히 심하게 하셨지만요. 신혼여행을 하고 온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너는 정말 센스도 없다. 선물이 이게 뭐니? 비싼 가방을 사오지 않았다며 면박을 주며 선물이 든 종이 가방을 던지듯 치우는 것을 보고 아, 이 결혼 생활 정말로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결혼 잘한 거 맞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꾸준히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정말 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처럼 구셨거든요. 그리고 왜 누군가를 미워하면 흠만 찾아내려고 지켜보다 보면 더더욱 안 좋은 점만 눈에 보이기 마련인 거잖아요. 너는 어쩜 요리도 못하니? 청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일을 못하면 꼼꼼하게 보기라도 해야지. 공부머리 없는 애들은 일머리도 없다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이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에게 말이죠. 아마 그때 직감적으로 알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잘 살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잘하면 결국에는 인정하고 예쁘게 봐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도 저에게 수고한다, 잘한다, 고맙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기도 했고 말입니다. 원래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큰 위로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조금 괜찮아졌던 시기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희망을 품게 된 거기도 하고요. 물론 그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졌지만요. 그 희망이 사라진 이유는 다름 아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 동서요.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동서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벌써 교수라는 말이니? 요즘은 젊은 교수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나도 며느리 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있는 사람이었어. 도련님이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데리고 온 여자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교수. 물론 좋은 직업이기는 했지만 저렇게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무시가 더더욱 심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동서와 저를 비교하셨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비싼 선물을. 누구랑은 정말 비교된다. 비교돼.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선물을 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꼭 그것을 되묻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누구랑요? 다 알면서 묻는 동서가 참 얄밉다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긴 누구야. 저 있으나마나한 다른 며느리 하나지. 아이고, 내가 저것만 보면 한숨이 나왔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숨통이 트이고 기쁜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저렇게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하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건 옳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요. 동서도 뭐 원래 그런 인간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분위기가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분위기였다면 그러지는 못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막대하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저에게 막 했어요. 음식은 형님이 하세요.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바쁘잖아요. 나중이라도 못 오는 거야? 형님 같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시간을 막 함부로 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은 잘 모르겠지만 형님은 아실 리 없겠지만 저는 형님이랑 다르잖아요. 그렇게요.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 같아 보일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장하러 와라. 그날은 평일이라 회사 일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주말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일 하루 빼는 것도 힘이 들어, 어? 그렇게 화를 내며 그러면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굳이 주말에 김장하자고 한 건 평일에 김장으로 회사에 월차를 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주말이면 동서가 다른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오지 않았어요. 동서는 안 온대요? 비꼰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런 일 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시켜? 너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내가 연락 안 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김장을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귀한 일, 교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귀한 일 하는 애 오라가라 하기도 그렇고 오늘 김장한 건 네가 가져다 주거라. 제가요? 그러면 내가 가리? 이 무거운 걸 들고?
동서 몫에 김장까지 다 한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들고 나르기까지 하라더군요. 물론 너무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연락도 안 하긴 했다 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오늘 김장했는데 어머님이 이거 동서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아, 오늘 한다고 하셨지 참. 그런데 동서는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이야기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나 동서 본인이 가지 않는다고 한 거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긴 거고요. 그냥 그 조금 안 좋은 말도 듣게 하기 싫은 거구나 싶어서 기분이 확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저에게 대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런 대접받는 거 자존심 안 상하세요? 뭐? 무슨 대접?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대놓고 형님 무시하는 거요. 저 같으면 자존심 진짜 엄청 상해서 표정 관리도 안 될 것 같은데. 형님은 괜찮으신 것 같길래요.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본인도 제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동서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 애초에 그런 자존심이라는 걸 부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러신 건가? 뭐 그런 거면 그건 눈치가 빠르신 거기는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주기는 동서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손이 날아갈 뻔했던 적이 맹세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경우가 없고 못 되쳐먹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날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서러워서 울먹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참을 듣다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굉장한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당신이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기를 바란 것도 아닌 그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털어놓은 건데 남편은 어쩌겠냐는 말을 했으니 제가 충격을 받을 만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의 일을 털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그런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부모님에게는 속상하실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제 속에서 화가 점점 쌓이고 골마갔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집에서 가까운 백화점에 갔다가 시어머니와 동서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네가 여긴 무슨 일이니? 어머, 형님, 이런 곳도 다닐 줄 아는 분이세요?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저를 무시하더군요. 아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백화점을 다니고 있어. 네가 번 돈 아니면 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일 텐데 너는 좀 아껴야지 않겠니? 형님 거 사러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형님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 같지도 않았고요. 그건 그렇긴 하구나. 놀랍게도 그 모든 말들이 저를 앞에다 두고 제 앞에서 한 말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와 동서가 있냐고 그런 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냐고 다들 기함을 했던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말들을 듣고 어떻게 참았나 싶기는 해요. 아, 누구 선물 사러 온 거 맞아요. 선물도 수준에 맞게 하는 거다. 엄한 사람들 쫓아가려다가 너 같은 애들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어머, 어머님은 어쩜 현명하시기까지 하세요. 형님, 어머님 말 새겨 들으세요. 아셨죠? 둘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더군요.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저를 욕하면서 더더욱 죽이 잘 맞아 친해졌을 거예요. 원래 누군가를 욕할 때 가장 친해진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저는 욕먹을 행동을 한 적이 없어서 무척이나 억울하긴 하지만요. 한 번은 참지 못하고 한 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집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사먹는 음식보다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집에서 생신상을 차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동서가 아무리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으면 모를까 그때는 함께하기로 이야기가 사전에 다 된 상태였거든요. 동서가 많이 늦네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걔한테 손이 동서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서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늦으면 늦는가 보다. 못 오면 못 오는가 보다 해. 너는 걔한테 입도 대지 마. 알겠니? 네가 주제넘게 어디서 걔 하는 일에 입을 대려고 해. 그 뒷말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하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제가 무슨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라는 말은 도무지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짜... 너는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르지?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셨던지 순간적으로 귀가 아팠다니까요. 가족이라고 다 같니? 같은 동서지간이라고 걔랑 너랑 같을 것 같아? 다르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알겠니? 멍청하다 해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지. 너는 아직도 이 집에서 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제 위치가 어딘데요? 시비 거는 것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대충 짐작은 했지만요. 너는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말 잘 듣고 하라는 일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위치야.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우리 가족인 게 아니라니까. 같은 동서지간이라고 너랑 둘째가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주제 파악이라는 걸 하고 입 꾹 닫고 없는 듯이 살면서 하라는 거나 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 심기 거슬리게 하는 것도 재주다 재주. 뭐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들으니 충격이고 상처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생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 표정이 하루 종일 왜 그래? 아니, 사실은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동안 아예 하지 않다가 꺼낸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걸로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편만 안 들어줬으면 다행이게요. 그렇다고 아버지 생신날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내가 내내 식구들 눈치가 얼마나 보였는 줄 알아? 당신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뭐? 그런 말 들어서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잖아. 그러면 좀 참고 웃을 수는 없었어? 왜 내 기분까지 잡치게 하느냔 말이야.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런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하면 먼저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고 저를 위로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먼저 꺼낸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야?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위로가 먼저 아니냐고. 어르신이 아랫사람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그걸 못 참고 하루 종일 티낸 당신이 더 잘못한 건데 무슨 위로를 하고 달래주라는 거야? 당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뭐?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뒤 작은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닫힌 방문을 보면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이 집안 가족이 아니구나. 아니,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버티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 말이죠. 이미 이혼을 어느 정도 마음 한구석에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은 제삿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동서가 일찍부터 와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늦게나 올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기안이라는 아이, 이런 것까지 시켜도 될는지 모르겠네. 그래. 저도 이 집안 식구인데요. 너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누구랑 비교돼서 참. 역시 그냥은 못 지나가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와 그렇게 비교하는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전을 붙여야 하는데 식용유가 떨어진 것이 보였어요. 거실을 보니 동서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해본 적이 있어야 돕거나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돕겠다고 왔으니 이 정도는 시켜도 되겠지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서, 이리 와서 전 부치는 거 보고 있을래? 아니면 나가서 식용유 좀 사와다 주던가. 제가 전을 부치고 있었으니 타지 않게 봐주던가 아니면 식용유를 사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 말이 그 정도의 일을 불러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인연이 지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제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볼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겁니다. 감히 지방대 출신 나불랭이가 교수한테 심부름을 시켜?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일어난 상황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다는 게 더더욱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충격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으로 뱉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너는 네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같은 집에 시집 왔다고 너랑 제가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자꾸 주제를 모르고 기어올라? 너 같은 애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공중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희죽 웃고 있는 동서의 얼굴을 말이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때리지 못하게 말이죠.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지 못해?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꽤 당황한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뭘 그렇게 노려봐.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 어머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시죠? 뭐? 사람을 그런 이유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시하고 하는 건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으로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인연이 드디어 미쳤나? 너 정말 죽고 싶어? 쫓겨나고 싶어? 안 쫓아내셔도 제 발로 나가요. 뭐?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제가 제 발로 나간다고요. 나 이 집 며느리 반납합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당황했지만 동서도 놀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태 그러고 당하고 살았으니 계속 그럴 줄 알았나 보죠. 얼마나 잘 사나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와 짐을 쌌어요.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희 엄마랑은 더 이상 가족 못하겠고 오늘 나 네 엄마한테 맞았다는 말만 하고서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 뒤로 몇 번 연락 와서 찾아와서는 정말로 이혼할 거냐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내가 미안해. 됐지? 본인이 사과하는 게 마치 엄청난 일인 듯 그리고 사과만 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었어요. 안 됐으니까 그냥 가서 도장이나 찍어. 나는 네 엄마 얼굴만 봐도 이제 소름 돋아. 정말로 나랑 이혼을 할 거라는 소리야? 너는 내가 장난치는 거 같니?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 걸 거야. 네 엄마 동네방네 며느리한테 막말이나 하는 아줌마로 소문내기 싫으면 잔말 말고 도장이나 곱게 찍어라. 알겠어?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여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결혼하고 고생했나? 그게 액땜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하고 힘들어하던 저를 보다 못한 엄마가 함께 여행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던 중에 지방에 작고 예쁜 집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덜컥 그 집을 사버렸는데 그곳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땅값이 많이 뛰게 되면서 차익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가 화장품 회사였거든요. 그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상사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시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함께 나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평소에 일을 굉장히 잘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 일머리도 없다는 말 말입니다. 그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사분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이악 물고 일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한 이유는 열심히 한 만큼 되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되돌아왔습니다. 사업이 성공했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뜨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품력이 좋아서 입소문도 잘 났고요. 한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바쁜데 행복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습니다. 너무 바빠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도 근육통에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정말로 성공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정신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시댁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무슨 일 있대? 못 들었구나. 네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 같던데? 뭐? 사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고 다니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빴던 사이에 시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너희 전 시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집까지 담보로 걸어서 투자했대. 그런데 그 투자받은 사람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어디 외국으로 나른 거야. 집 넘어가서 너희 시댁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네 전 남편은 월급까지 압류당하게 생겼다던데? 뭐 상속 포기하겠다, 연을 끊겠다 하면서 싸움 나고 난리라더라. 빚이 얼마래? 왜? 네가 갚아주기라도 하게? 미쳤냐? 그냥 궁금해서. 몰라. 집 빼고 뭐 팔고 다 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남았댔나? 그런데 이제 정말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지간하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업보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살아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사실 복수할 마음으로 열심히 산 것도 있었거든요.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후회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어차피 망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쳤거든요. 빚이 아주 많아서 돈이 없다더니 그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나온 거고 그들은 남들에게는 괜찮다는 것을 이악 물고 보여주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니? 시어머니가 저를 힐끔 보고서는 또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식당에 밥 먹으러 오지 왜 왔겠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이 기분이 나쁜 듯 인상을 팍하고 쓰더군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비싼 식당에는 어떻게 왔냐는 말이야. 너 아직도
자신의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누군데 누구더러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비웃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몰상식한 말들을 뱉어내셨어요. 너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막 쓰고 막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럼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두 사람은 여전히 쿵짝이 잘 맞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성공하고 여유를 갖게 되니까 그런 말은 전혀 타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우스울 뿐 말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주제는 되시고요? 제가 씩 웃으며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집안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티를 내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거든요. 그리고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다운 사람이어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나이만 많다고 무조건 어른인가? 뭐? 그리고 이런 비싼 식당 다녀도 괜찮으세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헛소문이야.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묻자 다시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는 할 말이 없는지 또 원색적인 공격을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못 배워먹은 것들이 이런 게 문제야. 위아래도 없고 주제도 모르고. 너 같은 거 진작에 우리 집안에서 나가서 다행이지.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엄마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순간 나 여기 부모님이랑 같이 왔지 하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을 간다던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따라온 거였어요. 사돈? 엄마를 본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그렇게 되물었어요. 사돈은 얼어 죽을. 그 사돈 관계 깨진 지가 언젠데 사돈이래 이 여자가? 이 여자? 역시 사람은 난 곳이 티가 난다고. 이런 부모니까 이런 딸이 나오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덜했다 왜? 이런 비싼 식당 다니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아요? 애초에 그 집이랑 우리 집은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는데 그때도 이 말이 늘 하고 싶었어. 엄마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해 이혼을 한 건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당장이라도 시댁을 찾아가서 그 여자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말려서 그러시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날 잘 만났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뭐? 이런 곳에 못 올 주제? 이런 곳에 못 올 주제는 우리 딸이 아니라 당신네들 아닌가? 집안 폭삭 망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제대로 긁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헛소문은 대체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기는 무슨. 다들 그러던데요? 다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심인 것 같아 보였어요. 우리 집이 아무리 망한다 한들 너희들보다는 잘 살아. 알아?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웃음을 참는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도 화도 나기는 했겠지만 얼마나 재미있으셨겠어요. 제가 성공을 해서 이제는 달라진 걸 알았으니 말이죠. 정말 우리 딸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당연하지. 그런데 그제야 제 옷차림이 시어머니와 동생의 눈에 들어온 듯 보였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오느라 굉장히 차려입은 상태였거든요. 옷도 백화점에서 산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이었지만 가방도 정말 아무나 못 사는 가방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계속 사람들 만나려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사게 된 거였어요. 그 가방 형님 거예요? 동서가 먼저 가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보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 거지 누구 거겠어? 제 그런 대답에 동서가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그리고는 뭔가를 깨달은 얼굴을 하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짝퉁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티 다 나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서는 그게 짝퉁이라고 티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진짜 가방을 보고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짝퉁 진퉁도 못 알아봐? 이거 진짜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수천만 원이 되는 가방을 형님이 무슨 재주로 사요? 그리고 그거 돈도 돈이지만 아무한테나 파는 가방이 아닌데? 그때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아무나가 아니니까 팔겠죠? 라고 말이죠. 엄마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 같았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아무나야? 얼마나 성공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이 순간 멍해지더군요. 머리 위로 물음표가 뛰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불과 1년 만인데 너무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그럴 법하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긴요. 그쪽 남편이 사업으로 전 재산을 말아먹고 그 집안이 망하는 동안 우리 딸은 사업으로 대박 터뜨렸거든. 이번에는 동서가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동서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 있는 제 명함을 동서에게 줬어요. 얼마 전에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신다고 저에게 몇 장 받아가셨던 제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엄마가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동서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뭐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동서같이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제가 아는 그 브랜드를 모를 리 없기는 했거든요. 이 브랜드를 형님이 만들었다고요? 동서가 경악스러운 얼굴과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동서의 손에 들린 제 명함을 빼앗아 들고서는 저와 그 명함을 번갈아 봤어요. 이 브랜드가 뭔데? 시어머니의 그 물음에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귓속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짓말. 너 거짓말하는 거지? 그 시어머니의 물음은 제가 정말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기보다는 그래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더 느껴졌던 물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고소하고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람 앞날 모르는 건데 내 딸한테 잘하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그 집안에 콩고물이라도 조금 떨어졌을 텐데. 안 그래요? 엄마가 그 두 사람을 보며 통쾌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가자. 안 그래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외식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 아깝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멍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남겨두고서는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을 한순간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그 순간을 고르지 않을까 싶네요. 오래 기억날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바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였겠죠. 본인 나름대로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본 다음이기도 했을 거고요. 당신 이야기 들었어. 성공했다며? 그래서? 뭐 축하라도 해주려고 전화했어? 나는 당신 잘 될 줄 알았어. 웃기시네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남편이 뱉은 말이 더 웃겼어요. 얼굴 한번 보자. 할 이야기도 있고. 내가 지를 왜 보냐고요?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전화로 못할 이야기라서. 전화로 못할 이야기면 그냥 하지 마. 제 그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끊으려는데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때는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어. 내가 그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거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1년 만에 연락했어? 그 속이 훤히 보이는 사과를 지금 나더러 진심이라고 믿어달라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남편은 또다시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그러니까 불편하게 이런 연락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혼이 지옥 같았는데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 같은 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모르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 왜?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인데? 그게 네가 왜 궁금한 건데. 아니, 괜찮은 사람인가 해서.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법이니까. 그 말도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누가 누구더라 할 말인지 싶어서요. 그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네가 제일 이상한 사람인 건 알고? 야, 너는 말을 무슨... 나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듣자마자 사과할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연락한 너 같은 애를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진짜 신고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여보, 내가 왜 네 여보냐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 거지. 우리 사이에는 별 문제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둘은 좋았어. 좋았기는 개뿔. 너 막판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냐? 그건 나도 화가 나서. 그 상황에서 네가 화가 왜 나? 네가 무슨 짓을 당했다고 화가 났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지랄하지 말고 가라.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확 신고해버린다, 어? 어머니랑 영 끊으라고 하면 끊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해서 마누라가 무슨 말만 해도 편들던 어머니를 한순간에 버려? 너는 정말 쓰레기다, 어? 여보, 네 여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씨, 여기서 뭐 하세요?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오늘 회사로 오시는 날이었나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제가 곤란해하는 것 같아 보이자 저희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거래처 사장님이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한 듯 했어요. 경계하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만 제가 뭔가 설명을 하려는 그때 사장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곤란한 상황 같으니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갔습니다. 사장님이 체격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낮고 그러셔서 한눈에 봐도 자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 달아나는 모습마저 너무 한심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밥이나 한번 사세요. 그렇게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번 연락을 해왔던 적이 있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남편과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저는 어머니를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더니 미안하다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속이 훤히 보이는 사과를 하는 게 정말 없어 보이고 못 배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존심이 없는 행동이고요. 그 사과 믿지도 않지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어머니 아들이 다시 잘 될 일은 없으니까 되지도 않는 일에 희망 품고 미련 갖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아셨어요? 하지만 한참을 자기가 그때는 어땠고 저땠고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정말 징글맞고 끊어내기 힘든 악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건너 들은 이야기지만 동서도 여기저기에 제 소식을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뭐 그렇게 허세 많고 욕심 많고 못돼 먹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제 이야기를 물어보고 다니는지는 너무 뻔했지만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그냥 아주 잘 산다고 이야기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배 아파할 게 뻔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최고의 복수를 압니다. 제가 더더욱 잘 나가고 제가 더더욱 성공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 거고요.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살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복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시는 분들도 통쾌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을 텐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로 인해서 제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산 것이니까 일정 부분 고마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다시 엮이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아니지만요. 더 가지고 덜 가졌다는 이유로, 더 배우고 덜 배웠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만큼 무식하고 천박한 짓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꼭 벌을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남편이랑 결혼할 때 진짜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서 정말 애지중지 잘하는 아들이거든요. 남편 위로 형제가 몇인지 아세요? 5명 있습니다. 심지어 그 5명 전부 다 누나고 요즘 말로 브라더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누나들이 전부 남편을 정말 아낍니다. 가장 나이 차이가 적은 막내 누나와도 남편과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가까이 나는 상황이니 말 다 했죠. 시부모님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하고 나왔더니 또 딸이고, 이번엔 진짜 아들이겠지 했더니 또 딸이고.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 남편이다 보니까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가면 절대 기가 눌려선 안 돼. 알았지? 나 너무 떨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미치겠어, 정말. 네가 처음부터 기죽어 들어가면 깔본다니까? 신우이 될 사람들만 5명이라며. 초반부터 기죽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나가야 돼.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자 저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걸 듣고 가슴에도 불구하고 와, 그 시댁의 분위기란 남편 손을 잡고 시댁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가운데에 시부모님이 앉아있고 그 주변을 시누이들이 빙 둘러싸고 있고 눈이 저를 위아래로 동시에 훑어보는 거 있죠. 저 담도 좋고 어지간해선 그렇게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 말도 없고 마치 짠 듯이 그렇게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시부모님만 잘 사로잡으면 된다기에 일단 그 부분을 유념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친구도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 시누이들이 남편을 아껴도 너무 아낀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부모님도 남편을 아끼긴 했지만 진짜 시누이들 등살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과일을 준비할 때였을 거예요. 첫째 시누이가 손님 왔는데 내가 준비할게 라고 부엌으로 향하길래 제가 불이 나게 따라가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거든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과 하나를 딱 들고 껍질을 깎는데 옆에서 첫째 시누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 성훈이는 껍질 깎은 사과 안 좋아하는데 였습니다. 네? 아, 네. 차라리 대놓고 남편이 껍질이 있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몇 개는 껍질을 깎고 몇 개는 깎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 혼잣말인 척 하면서 저 다 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눈치 주는 거. 그 느낌이 딱 오는데 진짜 식은땀이 줄줄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족 될 사람인데 윗보이기 싫고 그래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면서 눈치 있게 반 정도는 껍질이 없게 깎아두고 반 정도는 껍질을 냅둔 상태에서 조각만 내가지고 내어갔습니다. 진짜 엄청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 하나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거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남편을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구나, 요새 일하는 거 어때? 말도 마. 요새 불경기잖아. 얘 얼마 전에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새 새 일자리 찾아봐야겠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러더라. 어머,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누나가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마침 네 형이랑 성훈이 너랑 일하는 계열도 비슷하니까 네 매형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보게. 그럼 고맙지. 고마워 누나. 남편과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남편은 일반적인 회사원이었고 전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 같은 게 많지도 않았고 특히나 저는 성격상 일하면서 힘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제가 딱히 그런 쪽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남편도 굳이 제게 회사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 처음 듣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최대한 웃으면서 모르는 거 티나지 않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시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 씨도 이 얘기 다 알고 있었지? 네? 그 질문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아예 모른다고 했다가는 어떻게 결혼할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이 정도도 모르냐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섣불리 아는 체를 하자니 그때부터는 저한테도 질문 공세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어요. 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 은희 씨도 알긴 알아야지. 얘 힘들면 서로서로 의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라고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들이 누나 많은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 누나가 많으면 많은 거지 무슨 상관이람 하고 생각을 하는 쪽이었는데 제가 직접 결혼할 상대 집까지 가서 그 상대 누나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친구들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누나 많은 남자가 안 좋구나 라는 걸요. 물론 모든 누나들이 다 그렇지 않은 건 압니다. 당장 제 친구만 해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뭘 하고 다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남동생이 뭘 잘못하면은 그 누구보다 무섭게 화를 내는 애거든요. 근데 약간 제 남편처럼 그런 일방적인 누나 동생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고 자란 집의 아들이라면 진짜 많이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한 5시간 정도 시댁에 있었는데 정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가 있다고.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은근히 시험을 하는데 기분상으로는 집에 처음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 살이 한 10kg는 쭉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시누이들이 남편 하나로 정말 대동단결이 돼가지고는 저를 그렇게 찍어 먹어보고 간을 보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하기만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해야 할까? 라는 회의감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무사히 허락을 받았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실혼집 얻어서 따로 살 테니까 그때부터는 명절 같은 날 아니면 시누이들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을 앞두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전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건강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어린애들이 피해가 갑니다. 명절을 떠나서 어딜 가더라도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철밥통인 국립도 아닌 사립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권고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잠재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 때 혹시 시골이든 어디 멀리 내려가는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말이죠. 강제가 아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고 친정집에는 미리 얘기를 해뒀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최대한 추석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엄마, 대신에 나중에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한번 내려갈게. 그래, 알겠다. 몸 조심해라. 부모님은 애초에 명절에 큰 의미를 안 두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제 직업을 100% 이해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댁에도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어쩐지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들이 딱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첫 명절이니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 할까 싶었지만 몇 번을 고심하더라도 학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도저히 시댁에 가겠다는 선택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남편에게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여보, 나 이번에 학교에서 명절에 최대한 멀리 움직이지 말란 권고가 내려와가지고 난 이번에 시댁도 가기 힘들고 친정집도 못 갈 것 같아. 일단 친정에는 말해놨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텐 내가 따로 전화 드려서 말씀드릴게. 그리고 추석이 오기 조금 전에 시부모님에게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권고가 따로 내려와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움직이기가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올해 명절은 집에서만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당연히 사과도 드렸어요. 아무리 권고라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그건 무시하고 제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그래. 선생님인데 어쩔 수 없지. 몸 잘 챙기고 그럼 다음에 보자꾸나. 다행히 시댁에선 그리 반응해 주셨고 저도 시댁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용돈을 엄청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용돈 받으셨을 때 시부모님 목소리가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줘. 라고 하시긴 했지만 꽤 밝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명절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죠.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딱 하루 전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날 야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잔 다음에 바로 다음날 시댁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날은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올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아니 글쎄 시누이 5명이 한꺼번에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기에는 꽤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애초에 연락도 없이 집에 왔다는 게 너무 얼떨떨해서 제대로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시누이들은 알아서 신발을 척척 벗더니 저희 집 거실로 들어와서는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왜 왔냐고 묻기도 전에 본인들 할 말부터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번 명절에 못 온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아, 네. 아니, 권고고 뭐고 사람들 다 명절엔 집 내려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명절인데 못 내려갈 수가 있어? 나는 결혼하고 처음 명절 맞이했을 때 몸이 쏘시듯이 아픈데도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상 차리고 그랬어. 그런 게 원래 다 며느리 도리 아니야? 하물며 아픈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 겨우 며칠 다녀오는 것만으로 코로나가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 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코로나 계속되면 내년 설에도 안 내려오겠네? 코로나가 좋긴 좋아. 이래저래 핑계 만들 수도 있으니 참. 딱 보니까 시누이들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는 제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답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어른 공경을 모르네. 아무리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고 해도 그렇지
기본도 안 돼 있다는 둥 제 앞에서 그냥 제 욕을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일단은 최대한 참고서 시누이들에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어지간해서는 가서 상차림도 돕고 싶고 그렇긴 한데 제가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애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괜히 제가 잘못 처신하면 애들한테도 문제가 갈 수 있는 만큼 학교는 일반적인 회사랑은 다르게 좀 더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시댁뿐만이 아니라 친정에도 안 가기로 한 상황이에요. 형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얘, 너 지금 우리 가르치려드니?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네 태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벌써부터 시댁 안 오려는 태도가 가짜나서. 하지만 아무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시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눈에는 초장에 제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다섯이 한 몸통으로 절 공격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다들 하나같이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면서 어찌되었던 시댁에 못 가는 거니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한 게 맞지 않냐며 큰 소리를 마구 치는데 아 진짜 시누이들 오기 전까진 분명 집에서 편안하게 제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급격히 피곤해지더라고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시누이들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이래서 성훈이한테 저런 여자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해뒀는데. 저기 진정을 좀 하시고요.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첫 명절에 코로나 핑계대고 시댁에 안 가려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본다니까. 요새 아무리 시댁이 예전만큼 힘든 곳이 아니고 그렇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본 예의도 없이 그러도 되는 거야? 어지간해서는 남편의 친누나들인 만큼 제가 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저보고 건방지다, 이럴 줄 알았다, 불안해서 결혼 반대하려고 했다. 그냥 말 그대로 뚫린 입이라고 내뱉으면 다 말인 줄 아는 건지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데 점점 참을성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하다못해 시댁은 안 가고 친정만 갔다고 그랬으면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친정은 지금 사는 곳과 많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서 오히려 시댁보다 더 가기 편한데도 안 들리는 거거든요. 친정은 가면서 시댁은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했고 어차피 못 가는 거면 공평하게 안 가는 게 맞으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시댁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까지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내뱉는 시누이들. 제가 최대한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크게 성을 안 내니까 시누이들이 더욱더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더군요. 이거 초장에 제압 안 하면 앞으로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는 내내 시누이들에게 시달리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저도 말 나오는 대로 가리지 않고 막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으니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다다다다 하게 되더군요. 막말로 왜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댁에 안 가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 학교 와서 권고 내린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쪽들이랑 다르게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저 때문에 남들이 피해보는 거 절대 못 참거든요. 죽어도 이번 명절에 시댁 갈 생각 없으니까 그거 설득하려고 여기 오신 거면 얼른 집에 돌아가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누나들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나와? 와, 내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언니, 내가 뭘 했어? 얘 딱 봐도 불려시라 했지? 어머, 그러게.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시골 가서 코로나도 걸려서 학교 잘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충분히 설명드려도 지금 이 난리 피우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다 말아먹는다더니 딱 그 꼴나게 생겼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 말 저한테 하시는 말 맞아요? 정말 다섯이 뭉쳐서 한 사람 몰아붙이는 거. 그거 보니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훤히 보이네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둘째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뺨까지 때리더군요. 저라고 참을 일 없어서 손바닥에 아주 풀파워를 실어가지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시누이 뺨을 날렸습니다. 확실히 힘을 많이 주긴 했는지 저한테 뺨을 맞은 둘째 시누이가 휘청거리더니 쓰러지는데 그때부터 아주 다른 시누이들도 난리가 났어요. 2명은 둘째 시누이를 부축하고 2명은 저한테 와서는 얼굴에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제정신이냐느니 어쩌냐느니 하는데 저도 그냥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다른 시누이들을 막 밀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개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랑 시누이들이 마구 엉켜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옷을 뜯고 꼬집고 남편은 말리고 있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게 쪽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시누이가 5명이나 되니까 어지간히 힘을 아꼈다가는 상대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까 위에선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같은 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 체육 선생님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취미 삼아서 집에서 복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체육으로 선생까지 됐는데 일반인들한테 힘쓰기 싫어서 최대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면으로 시누이들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게 역시 5명한테 당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나기에 힘 좀 주고 발도 써가면서 시누이들을 건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진짜 대련을 할 때처럼 날라차기라던가 돌려차기라던가 그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했다간 집안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모두 경찰서에 가야겠죠. 그냥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거나 뭐라도 쥐어 뜯으려고 하면 손목을 꽉 잡아서 힘을 못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걸거나 살짝 발로 차서 저한테 못 다가오게 하는 정도로만 힘을 썼습니다. 아마 시누이들은 제가 그 와중에도 원래 하던 대로 힘을 안 썼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집에서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툭툭 쳐도 아주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그쯤 되니 시누이들도 힘으론 제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자기들끼리 또 우르르 나가더군요. 그 짧은 사이에 엉망진창이 된 집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남편에게 나쁘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실직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며느리 도리를 못한다. 어떻게 명절에 안 올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길래 싸웠어.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5명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 누나들이 저희 집을 마음대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저를 위해서라도 그냥 못 이기는 척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너무했습니다. 전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시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건데 당신이 잘못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누나들 잘 알아서 그래. 우리 누나들 사과 안 받으면 그거 평생 가슴에 끼고 있을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신이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사과해줘. 사과를 하기 싫다. 사과를 해야 한다. 이걸로 실랑이를 몇십 분을 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사실 제가 시누이들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남편이 말한 대로 시누이들 성격상 뒤끝이 길 것 같아서 분명히 지금은 집에 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원한에 대한 보복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긴 했어요. 하루 이틀 보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좋든 싫든 가끔씩이라도 얼굴을 볼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이번에는 남편 말대로 한 번은 제가 수그리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과를 하려고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마치 제 번호는 안 받기로 짝이라도 한 듯이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질 않더군요. 게다가 그 와중에 시누이들이 시부모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가지고는 얘, 너는 아무리 기분이 나빴다 해도 어떻게 네 시누이들한테 그런 막대먹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선생이라 해서 배운 게 있는 애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순양아치 행동 아니니?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사과할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시누이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이야기하긴 했겠지만 애초에 시부모한테도 미리 얘기한 걸 가지고 아무런 상관없는 시누이들이 와서 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일 자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껏 잘 지내보려고 그리고 남편 입장도 생각을 해서 사과하려고 했더니 치사하게 시부모한테 이르는 꼴하고는. 게다가 먼저 절 때린 것도 시누이였고 제가 만약에 체육선생처럼 힘이 좀 있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면 5대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판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참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 이 정도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애초에 시누이 5명이서 편먹어가지고 저 혼자 있는 집에 온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유야 상관없이 제가 시누이를 때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에 집중해서 저를 뭐라고 하는데 이래서 가재는 개편인가 보다 싶고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그냥 시댁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랑은 싸운 날 이후 지금까지도 연락 한 번 한 적 없고 시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중간에 낀 남편만 전전긍긍하면서 엄마가 당신 전화 좀 받아보래 라며 저랑 시부모님의 사이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모양이었지만 그것도 제가 다 거절했어요. 나 당신 말대로 시누이들한테 사과하려고 했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사정 잘 설명해서 친정도 시댁도 공평하게 안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누이들이 끼어들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사람 사는 집에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싸운 거잖아. 솔직히 어머님만 나한테 아무 말 안 하셨어도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님까지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 당신도 그만해.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솔직히 며칠이야 찝찝했지 계속해서 이 상태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시댁이랑 평생 연 끊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올해까지 서로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누이들이 사과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성격 봤을 때 사과를 할 만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시어머니만큼은 제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 딸들 잘못을 저한테 미룬 거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시댁이랑 연락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속은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저희 집은 부모님 2분, 그리고 5명의 형제들끼리 오붓하게 살았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2이 있고 전 셋째, 그리고 아래로는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보통 자식들이 많으면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집들은 다 저랑 비슷하게 살았겠지만 저희 역시 큰오빠를 빼고는 다들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야 그런 것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저희가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분들이었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두 이해하고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큰오빠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고 둘째 오빠라든가 그리고 다른 동생들이 속상해하는 것은 단 하나도 신경 써주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막말로 자식이 다섯인데 마치 큰오빠만 친자식인 것 마냥 예뻐하고 끼고 사셨죠. 역시 우리 장남이 최고야, 최고. 원래 모든 집은 장남이 잘 돼야 하는 법이지. 저를 포함해서 다른 동생들도 불만이 많았지만 특히나 그런 부모님의 편애에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은 둘째 오빠입니다. 둘째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어요. 1등을 못하면 하루 종일 속상해서 울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코피를 터뜨리며 공부할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밥 먹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작은 오빠는 큰 오빠 때문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 보내줘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예, 무슨 중학교면 됐지 고등학교를 가. 땡깡 부리지 말아라. 그나마도 부모님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뭐하러 중학교까지 나오냐면서 중학교도 보내주지 않으려는 걸 작은 오빠가 고집을 부리고 부려서 간신히 중학교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었죠. 큰 오빠 때문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건 부모님이 모든 지원을 큰 오빠에게만 해줬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까지 지원을 해주면 큰 오빠에게 그만큼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건 큰 오빠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큰 오빠가 본인 하나 때문에 다른 동생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은근슬쩍 자기만 더 신경 써달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성적 더 잘 나오고 싶은데 문제집 하나만 더 사면 안 될까? 아, 동생들도 학교 다니고 해야 하니 힘들려나? 괜찮아. 그냥 없이 해볼게. 아이고, 안 되긴. 안 될 거 없지. 우리 장남이 해달라는 건데. 엄마가 어떻게든 사줄게. 부모님은 그런 큰오빠가 다른 동생들까지 신경 써준다면서 아주 효자라며 어와둥둥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은 오로지 큰오빠 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네 오빠가 저리 너희들을 신경 써주니까. 만약에 큰오빠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 대학까진 힘들어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큰오빠밖에 없습니다. 작은 오빠도 저도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도 모두 중학교 졸업이 최대 학력이었죠. 그리고 큰오빠는 고등학교 졸업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가족 중에 유일한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이 큰오빠에게만 지원을 해준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큰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둔 뒤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제법 잘 돼가지고 큰오빠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살았어요. 당시 모두 성인이었던 저희 형제들은 그런 큰오빠가 어릴 적 동생들을 신경 써주지 않은 것이 여전히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큰오빠의 성공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도 성공해서 다행이다. 우리 집안에 한 명은 잘된 사람이 있어야지. 큰오빠한테 가장 유감이 많았을 작은 오빠도 큰오빠의 성공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 주었죠. 그러나 그런 축하도 잠시 큰오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오빠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큰오빠가 동생들의 어려운 사정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오빠와 막내 동생은 거의 10살가량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큰오빠가 30살이면 막내 동생은 20살밖에 안 됐단 이야기였죠. 어느 날 막내 동생이 한번 용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형, 나 5만 원만 줄 수 있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사고 있어서. 다른 동생들이야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니 그렇다 쳐도 솔직히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 막내 동생이 어쩌다 한번 몇만 원씩 용돈을 좀 달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제가 돈을 적게 버는 상황도 아닌데 무조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큰오빠는 아예 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지 진짜 어렵게 단돈 몇만 원을 부탁을 해도 절대 안 된다면서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너는 그 나이를 먹고 몇만 원도 없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으이구 못난 놈.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동생들은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본인 때문인데 저희들이 본인 때문에 강제로 희생해야 했던 건 신경도 안 쓰고 모든 것을 자기가 잘나서 다 한 줄 알았으니까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큰오빠랑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기회가 된다면 동생들을 무시하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역시 큰오빠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나마 어렸을 때는 같은 집에서 살았고 부모님이 계시니 억지로라도 함께 있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큰오빠와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큰오빠가 저희한테 돈 몇 푼 쥐어준 적 없으니까요. 솔직히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명절 같은 게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서로 얼굴도 안 봤을 거고 막말로 누가 하나 죽어도 장례식장엔 안 갔을걸요? 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저희는 추석 그리고 설날 때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봤고 그 이후에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주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지만 저희 관계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가장 어린 막내 동생까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나진 못할지언정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면서 저희끼리는 서로 어떻게 사는지 근황을 나눴지만 큰오빠에게는 그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오빠 역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큰오빠도 저희를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명절에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명절이면 시간을 빼서 부모님을 보러 가는데 말이죠. 큰오빠는 안 왔어요? 큰오빠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면 부모님은 너희 오빠는 큰일 하느라 바쁘잖니. 어떻게 매번 명절 때마다 오니? 아까 전화 통화했다. 행여나 네 오빠가 명절날 부모도 안 보러 오는 불효자니 뭐니 그런 생각 마라. 라며 여전히 큰오빠를 두둔했습니다. 저희라고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명절일 때 부모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는 건데 말이죠.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큰오빠 타령만 하는 부모님에게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보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않는 형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둘째 오빠가 많이 그랬습니다. 나는 다음 명절 때부터는 어머니랑 아버지 안 보러 올까 생각 중이야. 그냥 모르겠다. 나도 어쩌면 부모님한테 질릴 만큼 질린 것 같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작은 오빠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큰 오빠 때문에 그걸 가장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동생들보다도 아마 큰 오빠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큰 사람일 거예요. 그래도 작은 오빠는 그걸 다 묵묵히 참아내고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런 작은 오빠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부모님이랑 큰 오빠가 얼마나 다른 자식들, 그리고 동생들에게 못했는지 빤히 보이는 상황이죠. 큰 오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모임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큰 오빠는 모르게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도 큰 오빠도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보통 만나면 다들 요새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많았지만 아무래도 다 같이 형제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부모님이랑 큰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 사이에서 큰오빠는 막말로 동생들 피를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한 건데, 그래 놓고서도 동생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는 모른 채 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더욱더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둘째 오빠가 이야기해준 얘기였습니다. 둘째 오빠는 회사를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둘을 병행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둘째 오빠가 사업 때문에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오빠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생들에게 그런 작은 짐을 지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오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첫째 오빠한테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형, 혹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 라며 부탁을 했다고 해요. 10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한 달에 사업으로 순수익만 몇 천만 원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100만 원은 적은 돈이죠. 만약에 큰오빠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분명 100만 원 정도는 쉽게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을 빌려달란 작은 오빠에게 큰오빠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무슨 돈 빌려주는 기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벌면 잘 모아놓고 했어야지. 대체 뭘 하다가 100만 원도 없어서 나한테 손을 벌려? 그렇게 실패한 인생 사니까 발전이 없지. 형도 회사 다녀봐서 회사 월급이 얼마나 짠지 알잖아. 나도 저축을 안 해왔던 게 아니라 저축한 돈을 다 꺼내도 사업 준비하려니 100만 원이 부족해서 형한테 부탁하는 거야. 형도 힘들게 번 돈인 거 잘 아니까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할게. 나 형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지금 처음 한 건 알지? 처음이든 뭐든 난 절대 돈 못 빌려준다. 아무리 형제간이라고 해도 난 금전거래는 아니라고 봐. 금전거래하다가 어긋난 가족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러게 애초에 처음부터 잘 살았어야지. 겨우 100만 원도 없어서 형제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으이구, 그러니 공부를 더 하지. 무식해가지고는. 결국 나한테 돈 빌려오는 신세나 된 거야? 뭐?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 동생한테? 그날 작은 오빠는 큰 오빠에게 평생 들을 모욕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같은 피가 이어진 형제이기에 비록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을지언정 작은 오빠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큰 오빠를 자기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일을 계기로 작은 오빠는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에 형 같은 건 없다고요. 이 사연을 들은 모든 동생들은 다 작은 오빠를 이해했어요. 오빠, 난 누구보다 이해해. 큰 오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야. 저희 모두가 큰 오빠에게 앙금 아닌 앙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오빠의 대처가 너무했다는 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게 모두 어화둥둥 우리 장난만 노래 부르던 부모님 탓이 크죠. 저런 인성을 만든 사람은 부모님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반면 둘째 오빠는 본인도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언제나 동생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돈이 필요할 때 저희를 도와준 건 큰오빠가 아니라 작은오빠였어요. 큰오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끼리는 그만큼 관계가 돈독했고 동생들 역시 자기들 물심양면 도와주려고 노력한 작은오빠의 노고를 모른 채 할 만큼 양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작은오빠가 큰오빠와 연을 끊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역시 자연스럽게 큰오빠랑은 이제 정말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짐은 자연스럽게 명절 때도 굳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큰오빠 편만 들고 다른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건 본체 많지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형제간 누구도 이 상황을 봉합해보려고 나서지도 않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벽에 계란을 던져봐야 깨지기만 할 뿐.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마음은 더 편안하더군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굳이 결부지으니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마음은 안 편했지만요. 그렇게 몇 년 정도 명절에 방문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나마 정말 최소한의 도리로 연락은 했지만 그조차도 길지 않았어요. 아마 부모님도 대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작은 오빠, 저, 그리고 다른 동생들이 부모님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명절에 부득부득 내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참 편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인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엄마가요? 친정엄마가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원래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건강하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젊었기 때문에 젊음이 좋지 않은 건강을 이기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덜컥 가슴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긴 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 모두 부모님에게 마음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모두가 그런 부모님을 큰오빠가 모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을 때도 오빠가 알아서 하겠죠. 원래 엄마는 큰오빠만 좋아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둘째 오빠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고로 둘째 오빠 역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아프단 전화를 듣고서 큰오빠가 알아서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딱 아버지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도 어머니 아프시단 이야기 들었지? 근데 내가 지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는 어머니 못 모신다. 그러니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 뭐? 큰오빠가 딱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희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그 누구보다 돈 많은 걸 잘하는 게 저희들이었습니다. 둘째 오빠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큰오빠 재산에 대해서 알아본 모양이에요. 근데 큰오빠는 이미 자기 명의로 된 집도 2채나 가지고 있었고 뭐 땅값이 훨씬 뛰어서 아파트 값도 오른 것은 물론이고 사업 역시 예전보다 더 잘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사정이 안 좋다고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큰오빠가 저희한테 올 지원까지 본인이 다 독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다른 형제들 모두 큰오빠의 그런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다시 큰오빠에게 전화해봤지만 나는 절대 못 모신다고. 지금 나 하는 일만으로도 바쁜데 어떻게 부모까지 신경 쓰고 사냐?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니들이 신경 써줘. 형제만 하나 좋다는 게 뭐냐? 니들이 하면 되지. 참, 원래부터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부모님조차 모시지 않을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게 쪽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나는 절대 부모님 못 모셔. 솔직히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맨날 큰형만 챙기고 큰형만 좋아했지. 우리는 동생들이라고 무조건 큰형한테 다 양보하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첫째 오빠만 지금까지 부모님 덕 보고 살았는데 왜 모시는 건 우리가 모셔야 돼? 나는 안 그러고 싶어. 정말 큰오빠 양심 없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잘난 장남 보고 책임지라 해야지. 우린 자식도 아닌 벌레 취급했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가 지금 조금 빈틈 보여도 우리에게 떠넘길 게 분명해. 이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둘째 오빠는 절대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끼리 모임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만든 단톡방이 있는데 모두가 거기서 어머니 보고 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남하면서 동생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큰오빠만 챙겼는데 막상 가장 힘들고 아플 때 큰오빠한테 버림받았다고 말이죠. 저 역시 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각자 조금씩 보태서 병원비를 내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둘째 오빠도 동생들도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왜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하냐며 그런 거 할 거면 혼자 하라고 온갖 핀잔을 다 들었죠. 사실 다른 형제들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요양병원 정도에 모셔두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도 저희가 어렸을 때 얼마나 큰오빠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정말 고민되네. 제 이야기에 남편은 한참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했다곤 해도 아무래도 이 일 자체는 완전히 타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던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들이 모시자고요. 당신이 어렸을 적에 그리고 커서도 장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진 잘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면 당신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하느님도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장모님은 당신 가족이니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우리라도 장모님 모시자.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러고 싶어서 당신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장모님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당신이 받을 후회와 아픔이 벌써부터 그려져서 그래. 난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픔을 조금 꺼내줬으면 해.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인지 괜히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 때문에 부모님을 내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모셔서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한 인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바꾸려 노력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남편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엔 어쩌다 보니까 어머니를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직접 본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수술을 해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수술도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돈이 없는 부모님은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저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큰오빠를 부르면서 운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장남, 내 새끼 어디 갔니? 엄마, 큰오빠를 왜 자꾸 찾아요? 정작 그 장남은 어머니고 뭐고 내팽겨친 지 오래고 정작 본인을 모시는 건 저인데 어머니는 그런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매일같이 장남인 큰오빠만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처럼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나는 우리 장남이 있어야 해. 내 새끼가 없으니 밥맛도 없고 사는 것 같지가 않어. 정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어머닌 다른 형제들은 쳐다봐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없을 때마다 큰오빠한테 전화를 거는 모양인데 큰오빠가 의도적으로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도 그걸 빤히 아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대체 무슨 미련이 있는지 그렇게 큰오빠 타령만 해대는데 요양병원에 모시고자 해도 요양병원도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내는 거면 모를까. 저희 형편에 오로지 저희 돈으로만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는 것도 컸는데 진짜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저도 작은 오빠나 다른 동생들처럼 그냥 어머니 모실 생각하지도 말고 막말로 어머니가 아프든 그냥 어쩌든 냅둘걸. 불효너 같은 생각이지만 애초에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모신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정말로 더 이상은 어머니를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매일 큰오빠를 찾아서 눈물만 흘리십니다. 진짜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어디 정신병원에 어머니를 보내놓고서 찾아가지도 않고 싶은데 진짜 신랄같이 남은 인간으로서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장남이 나를 모시러 올 거야. 꼭 그럴 거야. 그 와중에 어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꿈이나 꾸고 있고요. 둘째 오빠도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그러게 왜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랬냐며 제가 멍청하다고 합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큰오빠랑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큰오빠 집에 어머니를 밀어 넣기라도 해야 할까요? 바보 같은 착한 남편은 자기가 더 열심히 모시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꾸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나쁜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